다른 교실, 새로운 배움. 대한민국 홈스쿨링을 만나다.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 가정을 배움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육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져줍니다. 잠재력이 폭발하는 아이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8살에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이유림 양의 어머니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노력하는 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2020년 초중고 검정고시에 나란히 합격한 이지성, 이지혜, 이지훈 3남매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특히 막내 이지훈 군은 만 11세 최연소 합격자였습니다. 3남매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서로를 통해 스스로 보고 배워서 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제일 중요해요라고 전했습니다. 학교가 상처가 될 때 집은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심한 학교 폭력으로 우울증을 겪다 학교를 그만둔 신모 군은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아이들이 안 괴롭히니까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로봇을 만들어 영재발굴단에 출연했던 강준규 군도 학교를 그만둔 후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한 경우인데요. 강준규 군의 어머니는 학교에서 좀비처럼 앉아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긴 시간을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로 가득 채웠어요. 아이는 다시 밝아졌고 행복해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대신 홈스쿨링을 택한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획일화된 교육과 시간표에 대한 불만족으로 자신만의 학습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정해진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도덕 대신 자율독서, 예술 창작, 세계 문화 탐방, 현장 체험, 악기 연주 등으로 스스로의 시간을 채웠는데요. 홈스쿨링 경험자 윤 작가는 학교에서 하라고 할 때는 싫었던 그 루틴이 내가 스스로 설정하니 전혀 싫지 않았다. 오히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정한 규칙은 싫지 않았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실 숫자로 보는 홈스쿨링 현황입니다. 매년 학교를 그만두는 초중 고등학생 수는 연간 3만에서 5만 명에 이릅니다. 2006년 교육부 추산 홈스쿨링 참여 가구는 약 1000가구였고 2005년 언론 추산 홈스쿨링 참여 인원은 약 5,000명이었습니다. 홈스쿨링 연구 동향은 홈스쿨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급증 후 감소했지만 2015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왜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걸까요? 학교를 떠나는 이유, 즉 푸시 팩터로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교육 시스템, 과도한 입시 경쟁과 성적 지상주의, 왕따 학교 폭력, 비인격적인 언행, 그리고 자녀의 특성과 맞지 않는 교육 환경 등이 있습니다. 반면 홈스쿨링을 택하는 이유, 즉 풀 팩터로는 자녀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 및 인성 교육, 그리고 종교 등 특정 교육 철학의 실현 등이 꼽힙니다. 관련 연구의 28%가 기독교 홈스쿨링이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권리와 의무 사이 홈스쿨링의 법적 딜레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제68조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명시하며 취약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상충하는 두 조항은 홈스쿨링을 법적 회색지대에 놓이게 합니다. 홈스쿨링의 학업 성취도 뒤처지지 않을까요? 미국의 사례가 보여주는 홈스쿨링의 학문적 성과를 보면 2008년 미국 홈스쿨링 학생들의 SAT 평균 성적은 전체 수험생의 상위 15%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대학 4년간 평균 학점은 공립학교 졸업생보다 높았으며 중도 탈락률은 더 낮았습니다.
명문대 입학에서도 하버드는 매년 홈스쿨러 10명 선발을 위한 별도 전형을 운영하며 스탠퍼드 홈스쿨러 합격률인 27%는 일반 전형 합격률의 2배에 달했습니다. 우리 집만의 교육과정 만들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도구로는 EBS 프로그램과 같은 훌륭한 무료 학습 자료를 활용하며 인터넷 강의나 교육 방송, 필요에 따라 검정고시 대비 학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 방식은 정해진 답은 없지만 부모는 가이드 역할을 하며 아이가 주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력 인정은 많은 홈스쿨러들이 상급 학교 진학 자격 취득을 위해 검정고시를 목표로 합니다. 핵심 철학은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인데요. 큰 가이드라인만 주고 작은 결정들은 아이들을 존중하면 스스로 하게 됩니다라는 말이 이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홈스쿨링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바로 사회성 문제입니다. 홈스쿨링 아이들은 또래 집단과 격리되어 사회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미신과는 달리 현실은 다릅니다. 이들은 댄스나 치어리딩, 지역사회 모임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학교 밖에서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네트워크로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교류와 정보 공유가 활발합니다. 민들레, 기독대한교육협의회 등 민간 단체들도 세미나와 모임을 통해 홈스쿨링 가정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심리적 부담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모든 교육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모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현실적 과제로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 부족, 공교육과 달리 정부의 재정 지원 전무 그리고 학력 인정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과정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우려로는 자격 없는 부모에 의한 교육의 질 문제, 그리고 아동 학대 은폐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이 제기됩니다. 더 큰 흐름에서 홈스쿨링은 대한교육의 한 축입니다. 홈스쿨링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한국 대한교육 운동의 중요한 흐름으로 공교육의 획일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한교육은 크게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학교라는 틀 안에서 대안을 모색하며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은 인가형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비인가형으로 구분됩니다. 반면 홈스쿨링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탈학교 형태로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개인화된 대안교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1993년부터 50개 주 전체가 홈스쿨링을 합법화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스쿨링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핵심 특징으로는 일부 주에서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시험 응시를 의무화하는 학력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필수 교과목 이수, 교육과정 기록 및 보관 등 주마다 다른 수준의 규제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홈스쿨링과 공립학교 교육을 병행하여 스포츠나 과학실험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연계 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미래를 위한 핵심 쟁점들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법과 제도의 정비입니다. 의무 취약을 의무교육의 실현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밖 교육을 어떻게 인정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 교재,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부모 교육 프로그램 또한 절실합니다. 마지막 쟁점은 효과성 검증과 연구입니다. 국내 홈스쿨링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며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종단 연구, 양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교실의 재정의 배움은 장소가 아닌 과정입니다. 홈스쿨링은 교육의 포기가 아니라 교육의 공간을 확장하려는 시도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아이들을 믿고 그들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홈스쿨링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